창이라는 것을 왜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창이 뭘까? 창은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창문이요, 창문. 근데 저는 늘 이제 생각하는 게 두 개예요. 창과 자화상. 내 자신을 어떻게 볼까? Who am I? 내가 누구야?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 안 해요. 그냥 뭔가 어떤 깊숙하게 트라우마를 받아서 남들로 하여금 내가 완전 자존감이 땅바닥에 됐을 때 내가 누구야 라는 것을 보통 보죠. 근데 평상시에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누구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에 대한 어떤 본심이나 내가 뭘 원하고 어떤 이런 계통의 철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하잖아요. 대부분 다 당연시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기를 당연하게 마시듯이 물을 당연하게 먹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창이라는 것도 여러 그림에서 창은 되게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창을 저게 왜 저기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여사무사에서 이제 제가 아는 몇몇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저 그림에서 창이 왜 있어야 돼? 라고 하면 화가한테 물어보지 이렇게 얘기한다. 그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화가라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괜찮은 화가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야 되는 그 공간에 창을 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림을 오늘날 뚝딱 그려서 내일 파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최소한도로 1년씩 막 그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2, 3년 그리는데 안 그러면 그려놓고 난 뒤에 가지고 있다가 다시 그리는 더가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완성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얼마나 빠삭하겠어요. 속된 말로. 그럼 그 창이라는 게 그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뭘까 되게 이제 궁금해서 늘 머릿속에 넣어놨던 부분에 왜 이럴까? 그러면 창을 어떻게 강의를 하지?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근데 없어요, 참. 그러다 가지고 페인팅 오브 뭐 그림 중에서 그 구글에 들어가서 페인팅을 오브 윈도우 치면 나오는데 전부 다 창문 그림만 나와. 명화에서 창문에 관련되어 있는 그림이 쉽지 않아요, 찾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럼 뭐냐? 이건 내가 어떻게 찾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화가를 다 보자 이제 이래가지고. 그래서 대표적인 화가가 안 그러면 내가 다 못 찾지 않습니까? 인상판은 제게 놨어. 왜냐면 인상판은 안 볼 거니까 밖에 있고. 그럼 그 전에 있던 그런 뭐 바로크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왕 초상화 그리고 반다이크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빼고 쭉쭉쭉쭉 보면서 이제 르네상스대로 유명한 사람들 찾아내고 해가지고 막 한 수백 명을 봤겠죠. 그러니까 창이 살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툭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연결된 것들이 요새는 이게 인지 기능이 있어가지고 막 나오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대단히 고마운 사람. 찾으면서 그 새끼 쳐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쓰게 됐는데 그 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이제 논문 찾아보니까 논문이 마침 몇 편이 있어서 이제 그걸 동호받고 그러고 책에 있는 내용 좀 더 종합해서 아마 글쎄요 미국의 모마에서도 이런 걸 안 했을 거야. 제 생각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이제 드레이즈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하고 미학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은 글쎄요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윈도우라는 것은 우리 잘 알아요. 그죠? 창문. 근데 이게 어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wind eye. 말 그대로 두 개 합성은 바람하고 눈이 당연하잖아. 그 바람은 맞잖아. 바람 부니까 문 열고 환기식이고 바깥쪽에 햇볕 쬐면 우리가 공기 쐬려고 문 열고. 근데 창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의 창이라는 걸 우리 알잖아요. 꼭 딱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용 없나? 우리도 마음의 창이라는 얘기는 말을 안 해도 창이라는 것은 그렇게 느껴왔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인가요? 그래서 자, 사람이 시각을 한번 봐요. 아이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보죠. 눈 감고 보는 사람은 없잖아. 눈 감고 본다는 것은 생각하는 거지 보는 동작이나 보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Action to see. 그죠?
보는 동작이라는 것은 반드시 by 뭐에 의해서 I에 의해서. 그럼 I를 보면은 nervous라는 것 자체가 신경이 좀 시신경이라는 게 작동을 해야 돼요, 그죠? 그 시신경이라는 것은 딱 들어가지고 뒤에 뭐 망막이라는 우리 알잖아요, 망막은. 눈 저 뒤쪽에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 거기 혈관 잘못 터지게 되면 실명된다라고 하는 거. 그 망막이라는 데에서 색깔에 대한 어떤 감각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무슨 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했느냐? 쉐라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해서 전묘법을 하게 된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색 병치해가지고 그 색깔의 어떤 그런 것들을 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약간 혼돈을 줘가면서. 그러면 그게 통해서 딱 통과할 때 망막에서만 딱 보면은 이게 색깔이 빨간색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얘는 어디로 가느냐면 저쪽 뒤쪽에 있는 뇌에 있는 시신경의 그 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왔던 것은 시신경이 들어온 것은 얘는 뭘 하느냐? 우리 컴퓨터 보통 이제 센터에 들어가게 되면은 종합하잖아요. 종합해서 그것을 사유하고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봤던 사과라고 하면 벌써 딱 생각나는 게 빨간색이잖아요. 그 뭐냐? 시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능으로 뇌에서 작동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우리 보는 어떤 그런 눈의 역할, 그 눈을 이제 옛날 과거에서 이야기하는 그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했던 건 고대에서부터 내려온 마음의 창,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다. 그래서 눈이라는 것은 또 어차피 바깥쪽에 보는데 그게 마침 또 창이 있다 보니까 창을 통해서 봤다. 그래서 wind and eye라는 두 개 합성어를 통해서 윈도라는 게 나왔다는 것은 아주 적절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 그걸 살았어요. 계속 보면서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생각하고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색깔도 많이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기도 하고 우리 본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하고 이게 소통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하고 둘이 처음 만나는 사람도 있고 오래전에 이번에 만나는 우리 한 3주 만에 만났잖아요. 만나면 이 사람 뭐하고 지냈지? 지금 잘 계셨나? 안 그러면 뭐 어떤 다른 건강상 문제가 없나? 어디 놀러 잘 갔다 오셨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오는 것들이 뭐냐? 경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엔 내가 이랬지. 이런 상황으로 내가 느꼈지. 요번에 뭐 프랑스 가든지 아니면은 뭐 뉴욕에 가서 미술관에 갔다 온 사람들은 미술에 대한 어떤 경험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 그림이 좋았어 라고 하는 걸 좀 더 눈으로 봤잖아요. 마음의 창을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것들을 이제 자꾸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약간의 연륜이라는 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조금 연식 있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보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분명히 살다 보면. 근데 그게 보고 싶은 대로 다 봐요? 못 보고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시간이 없어서 우리 집 사람도 시간이 없어서 뭐 등등 이런 것들. 근데 보고 싶은 건 어디에 있냐 하면 너무 멀리 있어요. 그게 욕심인가 봐요. 이거는 제가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제 생각. 근데 보기 싫은 건 옆에 있어 바로.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적절한 거예요.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될까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번역기 돌려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어떻든 화상들은 항상 가까이 있고 정말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은 너무 멀리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마음의 창을 제가 보니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창은 어떠냐? 여러분들의 창은 창을 한번 볼게요. 자, 대부분 창은 이런 거예요, 그죠? 햇빛 통해서 집안일 끝내놓고 아니면은 이제 아침 출근하는 분들은 일찍 일어나서 햇빛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득 머금은 이 햇빛을 통해서 내가 힐링이 광합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커피 한 잔 먹는 시간, 여유, 공간, 빛은 옛날부터 이거는 지혜 그리고 힐링, 신이 내한테 주는 창조물, 그걸 갖다가 디벨로핑 신의 어떤 그런 하나의 요소로 판단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빛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상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디자인스럽게 부엌을 좀 꾸미고 싶고, 어떤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하고도 싶고,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싶고, 근데 반드시 중요한 거는 이게 꽉 막혀 있으면 의미가 없죠. 그건 이상하게 그 뭐에 지하에 숨어 있는 그런 뭔가 음침한 그런 것들은 원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불가피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경우에 있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뭐 지하방에도 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로망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였겠죠. 이런 거. 이게 조금 더 현대식이 되면은 이제 그 뭐죠 이게 한샘 가구, 한샘 인테리어 이렇게 이게 한샘인가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고양이나 이런 요새는 워낙 이제 타치 쪽으로 많이 관심이 있으니까 중간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왜냐면 얘가 탈출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잘 다니지. 문을 통해서 얘가 손을 잡고 나갈 수는 없으니 이런 식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했겠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요. 그죠? 깨진 창문이 있으면 그쪽에 범죄가 되게 많이 생깁니다. 이게 뭔가 깨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약간 이상한 사람들, 파괴 본능적인 사람. 창문을 보면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거는 좀 그래요. 그죠? 근데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게 창이 굉장히 넓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보통 그 양식 중에 중세 양식 중에 성당이나 그런 건 대부분 다 이제 그때 중세 양식은 대부분 다 성당밖에 없으니까 교회하고 그때 이제 로마네스크라는 거하고 이제 우리가 고딕 양식이라는 거 알잖아요.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로만이니까 그때가 이제 그 서로마 시대하고 이제 이렇게 왔을 때 그때는 전쟁 중세 시대가 워낙 전쟁 그리고 이게 돌이라든지 딱딱한 건축 구조물이 있고 대부분 다 목조 건물이었어요. 그러면 목조를 세워놓고 흙을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그리고 워낙 전쟁이 많으니까 요새처럼 말다 보니까 창이 없어요. 로마네스크 요만한 거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돌이 나오고 약간의 어떤 그런 건축 기법이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뭐 브루넬레스키라든지 다음에는 알베르티가 건축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훨씬 더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단단해. 그리고 얇아져 벽이. 그럼 뭐를 만드는 사람이 창을 만들게 돼. 환기. 그래서 이제 스테인 글라스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 작품적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비슷한 어떤 영들이 요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게 창이 확 넓어진 하나의 계기 중에 하나가 제1차 세계대전 딱 끝나고 난 뒤에 큐비즘이 있었던 시기에 전쟁 후에 나타나는 퓨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순수주의. 이게 르꼬르비지에라는 사람이죠. 오장팡이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르꼬르비지에가 이런 식으로 건축을 땡기기 그래. 포스코 건물식의 건축물을 하는 사람이 르꼬르비지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창문이 엄청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가 저기 한강을 이렇게 조망을 해가지고 보는 데에서 그거는 뭔가 조금 우울해지고 자꾸 있다 보면 사람이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을 보는 쪽에는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가 한동안 돌았는데 요새는 아니에요. 옛날엔 산이 뷰가 좋았고 이제는 전부 다 바다. 바다에 왜냐하면 액티비티하고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활동적으로 변해버렸다. 그러니까 강을 보고 이런 조망은 너무너무 훌륭한 쪽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서해안인가요? 그쪽하고 남해안 이런 쪽에는 펜션이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조망이 좋은 걸로. 그래서 창의 기능이 이제는 바라보면서 그냥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창의 기능이 아니라 되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거의 벽면보다는 창이 더 많은 바람 불어도 괜찮은가 봐요. 그죠? 그만큼 건축 기법 여기에 더 플러스 이제 조금은 로맨틱한 이런 것들 이런 물을 깔고 이래 나온 것은 뮤지엄 산에 가보면은 이런 식이 많단 말이에요. 물을 잔잔하게 깔고 여기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거 이거야 로망. 바다만 보고 강만 보는 것만 가지고 만족을 못한다. 하다 보니 창 옆에 알레고리를 단단 말이에요. 거울. 창을 내가 봐. 근데 이 경치를 봤죠. 근데 이 알레고리는 반사되어 나오는 이 부분을 이중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보죠. 그러면 내가 보는 내 대상이 밖을 보지만 내 대상은 여기서 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가 거울적인 어떤 그런 창도 요새 이런 거 있잖아요. 바깥쪽에서는 안 보이는데 안에서는 바깥쪽 보이는 거. 거울 역할 비슷하게 하는 거. 이런 이중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기능적으로 발전하겠죠. 이런 대표적인 구도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덕아라는 어떤 사람은 저번에도 제가 덕하고 만해하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림에 대한 그 정열이나 아니면 아방가르드적인 어떤 미술 사적인 어떤 위치에 있어서 이거는 탑 정도가 아니라 만해를 저는 능가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칼라리스트 앤더 그리고 대생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모두가
어느 정도 증명된 사람 플러스 구성적인 요건이 이거는 현대에 있는 사람을 덕아를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덕아를 그냥 무용수잖아요. 그거. 아름다워 이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뭘로 봐야 되느냐? 자, 여기에서 볼까요? 창문 보이죠? 그 창문을 난 처음에 저도 이걸 안 봤어요. 그때는 별로 덕아를 설명할 때 창문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허리멍텅하게 이렇게 뭔가 그렸어요. 이거는 그림 속의 그림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느낌이. 근데 여기서는 약간 건물들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이건 보면 그림에서 뒤로 오는 뭐죠? 거울을 통해 가지고 이 뒤에 그러니까 거울이 여기 있으니까 창문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 이걸 본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벨라스케스가 그 시녀들 마니에스 시녀들 그림 그렸을 때 벨라스케스가 있는 그 뒤쪽에 필리프 4세가 보이잖아 부부가. 그 뭔 얘기냐? 내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는 이 사람들은 대상자, 관람자 우리가 보는 뷰어, 앤드 그리고 화가가 있잖아요. 두 사람은 관람자 있는 관찰자로 같이 엮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관람자일 수도 없고 그린 사람도 관람자일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안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잖아. 그죠? 이게 만약에 없으면 그냥 보는 사람밖에 없을 수 있잖아. 근데 이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거울의 기능을 살림으로 인해서 내 존재까지도 표현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머리가 된다. 대단하잖아요. 덕아가. 그전에는 이런 사람 없어요. 저한테 이렇게 제치고 있어요. 오케이. 자, 이거를 보면 이 사람 거울을 봐요. 표정이 이렇게 또렷하게 그린 사람이 있나요? 이거 현대화가인데 이름도 몰라요, 저는. 네. 근데 대부분 그림을 그릴 때에 창문이 나오면 여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남자가 등장하는 경우는 까요밖에 없겠어요. 그리고 프리드리키가 이게 자연을 보는. 네, 그거는 조금 별로 밋밋해요. 그걸 창이 그래서 제가 넣을까 설명을 할까 하다가 그건 빼버렸어요. 그건. 그래서 프리드리키의 그 자기 와이프 카롤린의 어떤 그림은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 까요보트는 안 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뒷모습이 많이 나와요. 뒷모습이 있다는 것은 그 그림에서의 사실성 앤드 서정성 그리고 나레이션 그러니까 그 사건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내용들로 봤을 때는 얼굴이 나와버리게 되면 우리가 바로 알아차려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감춰가지고 뒤통수로 그려버리게 되면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자는 사람인지 바깥쪽을 본 별걸 우리가 고민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을 그러니까 그림은 추론을 잘하는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숨은 그림 찾기를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더 뛰어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벌써 이미 보면서 눈이 커졌잖아요. 눈동자가 커지고 여기에 있는 안에 있는 동공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게 뭔가 놀랬든지 저기 있는 걸 보고 난 뒤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본 것을 바로 그린 거는 이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건 뭐냐 대상자를 직접 우리가 관람자를 보는 거죠. 근데 뒤통수 대놓고 한메르시라든지 이런 자기 와이프를 그린 거는 내가 동일시가 되잖아. 그 여자 쪽으로 끌어당기잖아. 우리를 관람자 대상 쪽으로. 그래서 그 여자가 뭘 보는 것을 같이 보게끔 참여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거울이나 창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대충 이해가 되긴 돼요. 자, 근데 이제 현재는 기능적으로 굉장히 생각해서 이런 오피스도 작은 능률을 통해서 이렇게 해요. 이제는 화가들도 스튜디오가 이런 식으로 그냥 칙칙하게 베이컨스럽게 이렇게 막 구스테이 치박아놓고 그리는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이쁘죠, 건물이? 그럼 이런 건물 나오면 대부분 다 일본이잖아요. 일본 도쿄 근대미술관. 제가 내일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건축물, 박물 그 쇼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본은 창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창이라 그러면 일가견이 있는데 일본말을 못해서 제가. 걔들은 그런 논문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윌리엄 램브룩 조각가 뮤지엄이잖아요.
창이 열려 있는 뮤지엄이에요. 가보신 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창이나 내 창은 어떠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창은 처음부터 뚱딴지 같이 탁 들어가기 전에 일단 낭만파의 문학가를 제가 들고 나요. 보드렐라. 보드렐라가 뭘 이야기했느냐면 바로 이렇게 이제 껌껌하게 돼 있는 창을 갖다가 확 그냥 다 열어놓고 다 그냥 오픈시켜 버리게 되면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죠. 비극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삶의 회의 등등 이런 것들은 갇혀져 있을 때 거기는 우리가 그 공간에 있는 사람은 갇혀 있어 답답함, 적막함, 외로움, 뭐 고독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구멍을 내놓고 있다는 것은 그 탈출구를 통해서 동경을 하게 되고 뭔가 그쪽으로 바깥쪽으로 회피하고 싶고 탈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동경적인 마음이 굉장히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 가다놓고 난 뒤에 쥐를 갖다가 코나에 몰았을 때의 그 감정의 격변적인 거를 이 보드렐라는 굉장히 즐기는 것 같아요. 프랑스의 낭만주의자들. 그래서 닫혀진 창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라이프 찌니키하고 그 미분적분 만들었던 수학자가 라이프 찌니키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도 닫혀진 창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그 고바야시 박사라고 그러죠. 그 사람도 좀 있으면 나중에 이제 닫혀진 창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좀 알아듣겠어요? 뭐 그럭저럭? 네. 오케이, 그럼 됐습니다. 그럼 제가 성공한 거예요. 전혀 못 알아들으면 내가 강의를 잘 못하는 건데, 왜냐하면 강의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게 전공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야 그게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관찰자인 제가. 제가 100% 다 이해를 못해서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점은 저를 탓해야지 여러분들을 탓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쭉 왔잖아요. 옛날부터 창이 있었는데 그 창은 중세 시대에 로마네스크가 뭐 조그만한 창이 환기하는 창도 있었을 거고, 왜냐하면 햇빛은 봐야 되니까 사람들이 건강상 햇빛이 안 들어오게 되면 바이타민 D나 골다공증이 오기 때문에 옛날에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에다가 그냥 환기시켰던 정도의 이제 기능을 했다가 고딕 양식이 되면서, 고딕은 이제 중세 시대에서 이제 한 1000년, 1100년, 200년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제 조금 더 커졌다가 그런 식으로 창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굳이 중세에서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성경만 필사하면 되는 정도였기 때문에 재현을 해서 뭐 그림 그리는 건 없었잖아요. 중세 시대에는 그 창은 없단 말이에요. 중세 시대의 그림은 비로소 이제 르네상스에서 나온다. 르네상스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중세에 있던 신 대신에 인간을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그런 상황이 본질이 되다 보니까 인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 뭐 라파엘로 이런 사람 생각하는데 그 그림도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크가 나오겠죠. 그리고 바로크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다 보면 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보여주는 창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정서적인 것을 생각할 수는 아직 없어요. 단지 몇몇의 아주 대가의 화가들 중에 까라바쪼 같은 그런 그림에서의 철학자들이 그걸 붙어서 이제 자기 나름의 어떤 해석을 하는,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그걸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철학으로 미학으로 이제 설명할 뿐이고, 두 번째는 미셸 푸코라는 사람은 그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같은 경우를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논문에. 그러니까 그런 정도였지, 미셸 푸코가 그때 뭐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1900년대 사람이 어떻게 1600, 30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해석인데, 어떻든 창으로서의 낭만, 정서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그냥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건물에서 창을 넓게 만들어서 창 만들어 놓고 그냥 문 열었다가 닫으면서 그냥 공기 환원시키면서 햇빛만 보고 아 기분 좋아 라고 느끼는 것만 되면 안 되잖아. 제일 마지막에 그 의자가 바라보는 게 어떤 식의 바라보는 것이냐, 내 내면으로는 어떻게 들어오느냐라는 미학적인 측면은 적어도 낭만주의가 되면서부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보드렐라. 오케이? 자, 그럼 낭만 시대의 낭만 시대 창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자, 낭만 시대 창은
자, 낭만 시대가 됐을 때가 어떤 데냐면 1789년도에 가장 먼저 이제 프랑스가 대혁명을 일으켜요. 그죠? 대혁명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가 막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막 루이 16세부터 시작 앙뚜아네트 목 날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뭐 이놈 저놈 할 거 없이 막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났단 말이야. 그러다 그걸 해결한 사람이 나폴레옹이잖아. 그 어떻든 그때 그 시대는 왕 시대에서 루이 13세나 14세대는 왕, 귀족, 성직자, 평민 그리고 노비 비슷하게 노비는 우리나라의 제도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속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고 저것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대부분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그 아까 3명 귀족, 성직자, 왕은 잘 먹고 잘 살았고 나머지 계급에 있는 이 부르주아하고 얘들은 요부터 다 저부터 다 있고 그러니까 평민은 좀 못 먹고 살았던 얘가 전체 인구의 거의 95% 이상이잖아. 얘들은 그냥 얘들 죄송해요. 이 사람들 그냥 생활했단 말이야. 그냥 일반적으로. 그 사람한테서 무슨 예술이라든가 이런 거는 먹고 살기 바쁜데 뭔 예술을 해요. 그러니까 그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화 그리고 자기 초상화 그리는 것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창이라는 것 자체가. 그 창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한테서 감동을 줘야 되잖아. 그게 낭만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한번 뒤집어 엎어서 한번 솎아내야 되잖아. 그래서 평민이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어떤 사회적 지위가 올라와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창의 의미. 그래서 낭만주의거든. 그러면 그때는 세속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그때가 또 이제 산업혁명이 생기고 막 목화 등등 해가지고 막 방직 공작 등등 많았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프랑스 파리에 있던 농민들이 대부분 다 95%인데 어디로? 공장이 막 세워지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파리로 난리가 난단 말이야. 처음에 60만 명인가 뭐 3, 40만 명밖에 안 되는 게 200만까지 막 늘었다 그러더라고. 뭐 한 몇 년 만에. 그럼 왜 그러냐? 먹고 살라고 산업혁명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발장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장발장이 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세속화가 되는 거죠. 현실화가 되는 거고 현실적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외부 세계하고 이 현실 세계하고 바깥쪽에 있는 내부 세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적인 세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데아 나의 영혼 아니면은 천국 등등의 어떤 그런 세계들하고는 이분이 딱 갈라지잖아. 내가 원하는 세계 이상적인 세계 사람들은 동경하잖아요. 그 동경이 내부 세계잖아. 내재된 세계 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이 낭만주의가 되면서 이제 됐단 말이에요. 물론 그전에도 이론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이라든지 신플라톤이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은 이데아하고 현실 세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철학자들은 어떻게 돼요? 철학자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인구 중에서 한 1, 2%? 그 사람들이 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런 사람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보통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평민들은 농사 짓고 이랬으면 됐지 얘들은 이제 거기서 그걸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론적인 배경이었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가 와닿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 낭만주의가 되면서 저놈 살아가는 거 이놈 살아가는 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옆에서 봐야 되잖아. 이게. 그 보는 것들이 더 넓어진 게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패러다임은 굉장히 달라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창의 역할은 내부 공간하고 외부 공간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초기 때 했죠. 이때 언제? 중세 르네상스 시대 때. 근데 쭉 내리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면의 세계라는 것을 낭만주의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연애, 그러고 뭐 어떤 다른 어떤 그런 감정들이 오고 가는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낭만주의 창들은 자꾸 개발하면서 화가들이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당연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그게 언제부터일까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림을 보면은 더 재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림자 낙가 보면 계절 변화 이런 것들을 낭만주의의 그림을 볼 때의 창을 그렇게 보는 버릇을 안 가졌다. 당연히 현대적인 개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창은 당연히 그쪽에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림을 해석이 안 된다. 항상 그림은 렘브란트가 있었을 때는 렘브란트 시대로 들어가서 그 그림을 봐야 돼. 지금 내 시각으로 바꾸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의미가 없어.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막 가가지고 그 해외 뮤지엄이나 이런 데 갔는데 그래서 제가 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연도를 보라 그래요. 연도. 화가가 누군지 연도만 알면 돼. 그러면
그때 그 상황으로 빨리 갑옷 입고 타임머신을 타야 돼요.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때는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못했네 라고 해야 감동이 오는 거지. 지금 와가지고 렘브란트 할아버지가 쭉 그렸는데 그 토굴에서 이렇게 막 빛 나오는 거 이런 거 보면 그 감동하면 그 미친 사람이죠. 그거. 지금 그래 감동하고 토굴에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컨템포러리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거는 항상 동시대의 타임머신을 타고 갈 준비를 항상 하면서 가야 된다. 이해됐죠? 자아도 사적인 자아가 있고 공적인 자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내 혼자 생각하는 거고 밖에 나가서 여러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살아가면서 내가 세우는 자존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자존감이 집에 혼자 있을 때 자존감보다도 항상 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빛의 통로가 결국은 지혜하고 이성의 어떤 그런 이게 화신이에요. 빛이라는 거 자체. 그래서 그런 뜻으로 에드워드 호퍼 그림을 보면 에드워드 호퍼 그림에서 늘 등장하는 그 창문 앤드 뭐죠? 빛. 빛을 그렇게 보라. 그죠? 그렇지만 이 빛에서 나오는 이 낭만주의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의 화가하고 에드워드 호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글자가 많이 나오니까 재미없죠. 그래서 이건 글자는 그만하죠. 왜냐하면 시간 너무 많이 갈 거거든요. 글쎄 이제 막 꾸벅꾸벅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네. 새로운 거. 재밌어요. 되게 새로운 거 같아. 이제 그림 볼 때 그 창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눈이 떠져서요? 네. 저는 아까 그가 발레 그림에서 풍경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볼게요. 이제 발레 그림을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딱 이제 그림이 나왔어. 그럼 내가 저 사람 이렇게 발레를 하는 사람들은 약간 롤 레벨이잖아. 예. 스포트를 누가 예, 해줘야 되고 예. 돈을 대줘야 되고. 예. 그럼 내가 그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되었든 내가 그 자리에 참여를 해야 돼. 그럼 그때는 이제 마네하고 모네는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쭉 이야기 드렸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런 그림을 그렸잖아. 그러니까 구도적으로 그렇게 그렸겠죠. 이런 걸 안 그리더라도 그때 그림들은 대부분 다 이게 조금 동적인 그림은 안 그렸어요. 대부분 다 조금 마네 같은 그림 경우는 대부분 정적으로 약간의 어떤 그런 그 유미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림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마네는 굉장히 좀 과격하잖아.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과격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치밀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의 그 발레를 하는 장소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얘기를 만들어내면 돼요. 그러면 진짜로 이제 거기에서 저 사람하고 너 지금 뭐하냐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춤추고 있는데 이 동작이 잘 안 되네라고 이제 얘기. 저 뒤에 거울에 비치는 혼자서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일 그 그림을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오늘은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상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에 박힌 생각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클리세. 오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클리세예요. 그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판에 박힌 거, 뻔한 거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 할 것 같으면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미술관에 가서 미술 보면 돼요. 그냥. 그리고 유튜브 요새 많잖아요. 막 이런 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항상 늘 좀 다른 거, 색다른 거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의 컨셉을 바뀌어 놓는 것만 해도 제 역할은 다 했다고 보는데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낭만주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완전히 가다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가 혁명으로 해서 아무리 올라가도 아직까지는 장발장이라는 거지. 못 먹고 살고 돈도 없고 세탁부 내가지고 세탁해야 되고 그러고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모자 파는 가게도 있고 그러고 또 안 됐지만 뭐 그 매춘부 일을 해야 되고 등등 그런 것들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게 있어야지 그 사람이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가져다 줬던 게 창이라는 거죠. 소설 중에서 하나의 그 소역 아니면은 어떤 요소 그런 걸로 이걸 모티브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창이라는 그런 뜻으로 그 낭만주 시대에 나오는 그림들을 이제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지면서 보세요.
앙리라고 들어봐. 로버트 앙리, 이 에슈킨파. 그 에슈킨파에 이제 글라켄, 슬론라고 신이라는 사람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조지 벨로스, 네. 그 토마스 애킨스, 그리고 존 슬론, 그리고 에드워드 호퍼. 이 사람들은 전쟁 이후에 1910년 정도 그때에 이제 딱 왔을 때 1913년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도는 두 개 외워라 그랬잖아요. 1905년도 도통토전, 이거는 포비전 만들어졌던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걸 알아놔야 1906년도에 아비뇽을 통해 가지고 1907년도에 피카소가 둘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이건 하나 알아주셔야 되고, 미국은 1913년도 아모리쇼, 아미, 거기서 이제 프랑스에 있는 아방가드들이 다 왔단 말이에요. 미국도 그림을 그렸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토마스 콜레 같은 사람들은 허드슨 강파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정경 그리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위슬러, 1830년 이 사람은 더 가고 나이 비슷해. 이 사람이 영국 돌아다니면서 인터내셔널이지만 미국에 간혹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 그리고 메리 카셀인 경우도 그 사람도 1840년 사람이기 때문에 더가의 제자지만 그 사람도 인상파를 데리고 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인상파에 있는 더 텐, 미국 아메리칸 임프레셔니스트 더 텐 10명, 이 사람들이 이쪽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메리 체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유명한 사람들, 윌리엄 존슬러 허머,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여기 와서 이제 그림을 배운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네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때 지베르니니에서 완전히 그림을 배워서 임프레셔니스트가 나오는데, 차일드 하산 같은 경우에. 근데 그 사람 그림은 아메리칸하고 프렌치 임프레셔니스트는 완전히 달라요, 그림이. 이 사람들은 부유로와 내가 처음부터 외강파에서 힘들게 막 이렇게 힘들게 공부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편안하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다 미국은 아카데미가 엄청나게 좋단 말이에요. 대학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그때도 대부분 아트 리그 오브 스튜던트 다 출신들이 다 그냥 유니버시티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다가 가니까 약간 우습기도 하지만 그래도 얘들은 유럽에 대한 어떤 그런 컬처에 대한 거는 굉장히 자존심이나 안 그러면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모네 옆에서 그냥 줄 서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가르쳐주잖아요, 모네가. 그럼 불어하고 이러니까 잘 애들이 불을 못하니까 애들이 처음에 언어가 안 통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존 싱글 서전트가 잘하는 이유는 왜 글로벌이 됐느냐? 잘한단 말이에요. 4개국을 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때 앙리하고 존 슬론의 이 사람이 제일 대빵이고 존 슬론은 요 밑에. 그러니까 제가 알 때는 로버트 앙리가 한 1867년 뭐 야마 마티슨 알 거예요. 요 밑에 있던 존 슬론, 아까 저 에드워드 호퍼를 가리켰던 그 사람이 1870 몇 년 사람이고, 그러고 이제 에드워드 호퍼는 1881년인가 2년이니까 거의 피카소 나이. 그러니까 피카소 나이 때 이 사람이 그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버트 앙리는 뭘 이야기했느냐? 벽이나 창문을 통해 가져가는 시간과 역사가 같이 흘러간다. 왜냐하면 이때는 사실주의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생길 그 무렵에 됐을 때 거기 생기고 난 뒤에 이제 부자가 됐지. 얘들 돈이 없었죠. 그냥 아모리 쇼에서 걔들이 오고 나니까 얘부터 시작해가지고 등등 있던 사람들이 같이 전시를 했네. 저것들 그림 보기에는 완전 쓰레기거든. 그래서 쓰레기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못 살고 있는 미국의 어떤 그런 상황, 전부 다 이민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있었을 때 그 미국에 있던 쓰레기통을 뒤진 듯한 그런 리얼리티를 표현하자고 한 사람들이 이 에슈킨파, 리얼리티, 사실주의 리얼리티의 대부가 앙리예요. 이 사람의 제자들이 이제 에드워드 호퍼가 되는 거죠. 자, 호퍼는 요거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날 에드워드 호퍼 심화로 들어갈 때 이 사람이 가장 중요했던 거는 뭐냐? 그때 있던 보드렐르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주구장창 얘기했던 낭만주의 창을 그대로 땡겨오면서 에슈킨파의 사실주의 그림을 그대로 땡겨오면서 둘이를 뭉쳐서 지만에,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똑같은 게 존슬론하고 똑같아요. 에슈킨파 가져오고 낭만파 가져온 것까지 좋았어. 요거는 호퍼 앤드 슬론은 똑같아요. 근데 호퍼하고 슬론의 차이는 뭐냐? 다음 수업을 들어보세요. 자, 이거 보면
요 빛, 요 빛, 요 빛이 다르죠. 네. 그죠? 근데 요 빛, 요 빛은 이제 알아요. 요 빛은 봤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냥 바로 얘기할게요.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이건 뭐 알아봐. 렘브란트, 드라큘라. 이 사람은 조지 더비, 영국. 몰라. 주로 이제 뭐 실험 같은 거 이런 거 익스페리멘탈 그러니까 계몽주의니까 이런 그림 그러니까 게인즈 볼가 풍경화 뒤에 놔두고 부부 초상 그렸잖아요. 앉아가 총 하나 들고 있으면서 저거 예, 딱 예. 요 둘이 연애하는 애들이 만나서 결혼했잖아. 조지 더비. 아무튼 조지 더비는 찾아보면 나와요. 이 사람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1740년 그러니까 게인즈 보러 그리고 레이놀스 이런 하고 사람하고 비슷한 나이. 그 호가스는 그보다 좀 앞쪽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낭만주의로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 나오는 그림의 빛이에요. 제가 보니까 다르잖아요. 빛이 다르죠. 이거는 뭔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되게 강하죠. 근데 이거는 뭐가 되나? 과학적인 빛이 나오잖아요. 이게 뭔가 전등하고 뭐 새 같은 거 펌핑해가지고 그 호흡이 왜냐하면 이게 가열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촛불을 태우게 되면 이상한 탄소가 나올 거 아니에요. 산소가 없어지면서 그게 새가 얼만큼 살고 걔가 호흡이 어떻게 가쁘고 이제 이런 거 실험할 거 아니에요. 그때가 그런 생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발전한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빛은 다른 건데 그럼 그 빛을 굳이 이걸 안 그려도 되는데 이 사람 그린단 말이에요. 왜? 사회가 변했으니까. 그래서 동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런 과학적인 것도 있다. 그래서 영국은 왜 이게 많으냐? 걔들은 저쪽에 우리 데카르트 알잖아요. 코기토, 지성주의, 이념, 이성, 이원론. 근데 이 사람들은 경험주의예요. 내가 해서 나름대로 쭉쭉 하다 보니 여기에서 따르는 것을 내가 경험해서 그걸 산출로 해가지고 연역법에 의해서 지금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거고 프랑스 이쪽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면서 나오는 어떤 그런 법에 의해서 제가 이제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른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영국하고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혁명하고 프랑스 혁명이 다르잖아요. 영국은 벌써 찰스 1세가 목나라 가서 그때부터 1600년대에 홍콩 보냈고 프랑스는 1789년 루이 16세에 나갔으니까 거의 100년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에 나름대로 시기가 조금 필요했죠. 자, 이거 보면 이거는 프리드리히의 낭만주의에 있어서의 창. 이거는 이거 보는데 앞에 이거 갖다 대놓으면 되죠. 그냥 이거는 프리드리히의 남자 자연 보는 거, 그 여자가 봤던 것 뿐이고, 그렇죠? 그 앞에 창을 갖다 대놓으니까 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으나 없으나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넣어서 캐롤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표현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림을 한번 보죠. 이 바깥쪽에 이게 나무 자체가 뽀뽀라 나무인데 이게 겨울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겨울철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책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겨울철이고 나머지는 보면 우리 보통 이 뒷모습을 봤을 때에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한메르시. 다르단 말이죠. 뭔가 온기가 따뜻하죠. 한메르시에는. 그죠? 한메르시 아시죠? 네. 뭐라도 해요. 찾아보시면 돼요. 그 되게 이 나를 감싸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고독감이나 나를 갖다 이렇게 쫙 짓누르는 듯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렇지만 그 사람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아주 미묘한 그림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는 확실히 그런 편안한 게 아니라 뭔가 억압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느껴지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창에서 이게 이 왁구를 보세요. 딱 닫혀 있잖아요. 공간이 되게 협소해요. 이 그녀의 공간. 그리고 한 개, 두 개, 세 개로 나눠놨는데 이 자체가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이 벽면에서 이거를 옴짝달싹 못하게 이걸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 프리드리히는 자기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물에 빠져가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어떤 근데 그때는 많이 죽었다. 그럼 뭐 에드워드 뭉크는 뭐 안 죽었나? 그게 다 죽었는데. 그래서 그거에 따른 어떤 트라우마가 있겠죠. 어떻든 많이 죽어도.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허탈함이나 이런
공허함 이런 것들이 잘 표시가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프리드리히예요. 그게 플러스 이 사람이 옷을 보게 되면 어떻든 굉장히 곡선적이에요. 이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죠? 그리고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수직으로 딱 갈라놓는 돛담배에서 나오는 닷이라 그러나 이게 이거 올라가는 그것도 굉장히 직선적이잖아요. 수직인데 수평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주로 이 몸에서 나오는 주름으로 인한 것만 곡선으로 그렸지 곡선적인 어떤 의미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대비를 되게 기가 막히게 이 바깥쪽의 외부 세계하고 자기 내부 세계하고 완전히 달리 놓은 거죠. 또 하나는 이 전체가 약간 기울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약간 빼딱이죠. 이렇게 약간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는 관람자가 여러분들이 이제 관람자가 이걸 봐요. 이걸 보면 보이잖아요. 그냥 바로 여 뒤에 있어도 이 사람이 보는 걸 내가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답답. 나를 땡기잖아요. 그죠? 그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런 거 네. 당기잖아요. 나를 가고 싶잖아요. 얘가 네. 뭐가 있나? 그래. 그 화가가 이런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당연하잖아요. 그때는 당연하지 않아요. 1800년 때 이렇게 그린 사람 몇 명이냐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거를 그리는 게 훌륭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건 기니까 안 할게요. 어떻든 이 바깥쪽의 내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막 튀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에드워드 호프는 밖을 보는데 못 나가요. 그것도 다 수고. 못 나. 근데 이거 순고미 한번 이야기. 순고미는 들어보셨나요? 네. 뭘까요? 순고 말 많이 해요. 우리가 보면은 그렇죠. 그런단 말이에요. 순고하면 이제 탁 나오는 사람이 프리드리히 앤드 마크 로스코. 그 순고는 뭐냐 그러면은 그냥 순고하잖아. 경외.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이거는 말문이 막혀서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완전히 한 대 얻어맞아서 뻥한 기쁘냐 즐거우냐 라고 했을 때 그것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정도. 순고미는 아름답지 않아요. 그냥 무서워요. 근데 사람이 굉장히 매운 거하고 굉장히 무서운 거를 좋아하잖아요. 이거 뭐냐 이거 뭐예요? 롤러코스터가 이거. 저는 못 타는데 그거 타고 나오면 그 짜릿함을 느낀다. 이게 무서움을 확 뛰어넘는. 근데 그거는 똑같아요. 순고미가. 롤러코스터가 어제 죽었어요. 사람이 번지 점프 하는 데에서 아니면 롤러코스터 하는 데에서. 그럼 여러분들 타요? 오늘 가서? 다 고쳤다 해도 타요? 안 타요. 안전이 보상이 안 되잖아. 순고미도 그런 거예요. 순고미는 어디서 느끼느냐 하면 그림에서 느껴요. 그림. 그리고 사진, 그리고 자연에서 느끼는데 내가 안전망이 채워진 나이가라 폭포라든지 그런 데 갔을 때에 내가 여기에서 난간이 있어서 내가 보호될 수 있다는 걸 느낄 때 그까지 가는 거지. 그리고 상어가 있는데 뮤지엄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거기 롯데월드 같은데 그런 데에 차여 있잖아요. 이렇게 창문에. 걔가 내를 안 죽이잖아. 알 때 그 무시무시한 게 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순고미는 반드시 그래 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인간의 의미에서 표현하는 게 순고미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설명하면 완전 100점짜리 순고미예요. 네. 순고미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철학책을 읽다 보면 미학에서 순고미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살짝 비켜가면서 여러 가지를 다 다양하게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개 차이죠. 이게 에드워드 호프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에드워드 호프 치고는 그림이 조금 초기 그림이에요. 전체가 컬러가 되게 좀 그렇고 조금은 컬러가 너무 드라이하지 않고 조금은 촉촉한 웨트한 그런 느낌이 나죠. 그리고 이게 창이 엄청나게 넓죠. 근데 창이 이렇게 있는 거에 비해서 이 색깔하고 이 색깔은 똑같죠. 탁자 같은 색깔 만들었고 벽돌하고 같은 색깔을 만들어서 나름은 지금 이 사람이 구도하고 이 색상을 이 사람이 생각을 했던 초기작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고개를 떨어뜨려 있고 약간 이 사람은
관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는 알아요. 이 사람이 자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안 자잖아요. 이 사람은 잘 수도 있어요. 네. 왜? 안 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는지 생각하는지 자기 내면에 생각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거는 호퍼가 일부러 그래 만들었어요. 네가 멋대로 생각하라고. 그렇지만 요 상황하고 요 상황은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뭔가 보려고 하는 게 보여요. 이건 낭만주의 시대에서의 창은 지가 외부 동경으로 나갈 수 있어요. 난 나가고 싶어요. 갇혀 있는 데서. 근데 이거는 이것도 갇혀 있어요. 그쵸? 갇혀 있는데 이 사람은 나가고 싶어 하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호퍼는 나가는 것을 막아요. 그것도 다음 수업에 되었어요. 그죠? 이거를 이렇게 리모컨으로 하는 게 있다던데. 그죠?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짜증이 나. 자, 창의 미학은 지금까지 왔던 것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우리 흔히들 뭐라 그러니까 막 절정판이라 그래요. 막 그 가장 최고의 고수. 그걸 세 개를 꼽아라. 창을 미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세 개를 꼽은 것 같아요. 깔아봤죠? 어머나 베이컨의 창, 에드워드 호퍼의 창, 이 밤의 창, 이게 함의하는 게 크단 말이에요. 이거 삼면화죠. 에드워드 호퍼가 삼면화, 베이컨은 삼면화 잘 그리죠. 자, 깔아봤죠? 예? 창문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창이 닫혀 있잖아요. 이게 왜 닫혔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연하게 닫혔겠지. 열려 있잖아. 닫혀. 뒤에는 끔끔해요. 뒤에가 아무것도 안 봐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창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창이 아니라 여기서 네, 들어오는 다른 거죠. 창에서. 여기 열려 있으면 빛이 돌았겠죠. 네. 깔아봤죠.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요때 시절에 바로 그 창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데 그때 할게요. 왜냐면 시간이 생각보다 오늘 또 가볼게요. 일단. 자, 요거 한번 볼게요. 호프하고 슬론의 차이네. 이게 슬론, 존 슬론 스승. 이 사람 애칭 주로 많이 그래. 애칭은 왜 그러냐면은 많이 퍼지게 하려고 판하니까. 자, 요거는 애칭으로밖에 없어요.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밤의 창. 관능성이라고 하는데 이 관능성을 이상한 어떤 그런 관음증으로 보면 안 돼요. 그냥 관능성이라는 것은 에로틱 정도예요. 자,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전혀 에로틱하잖아. 일상생활을 그대로 땡기는 사람. 이런 것들이 에로틱하다고 보면 안 돼. 벗으면 다 에로틱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다 둘이 차이는 이 사람은 일상생활을 그대로 해서 삶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표시한 거고, 그것도 다음에 보면 그림이 존 슬론 그림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살짝 맛배기 히스토리, 고대 그리시는 마음의 창 등등 이분법, 그리고 이건 플라톤, 신플라톤은 그때 있던 신의 위치에다가 영원하고 죽겠다는 것을 네 가지로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게 이제 김원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로마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헤브라이즘이라 그래서 헬레니즘이라는 게 고대 그리스 신화라든지 고대의 문물이고, 헤브라이즘에는 중세 시대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313년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때의 플라톤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근데 플라톤의 이데아하고 현실 세계가 우리 영혼과 천국과 현실 세계가 너무 닮으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신플라톤주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알다시피 위쪽으로 플라톤, 하늘을 많이 얘기했던 이데아고, 이건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는 라파엘로 아테네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플라톤, 신플라톤. 이거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보시다 보면 공부하세요. 자, 르네상스 윈도. 이거는 르네상스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볼게요. 바로크는 이런 식으로 가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크 창. 이 바로크 창이라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 시끄럽거든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마테오서면 팔아봤죠. 근데 이때의 그 바로크의 화가들이 렘브란트가 있고 루벤스가 있어요. 근데 렘브란트 그림 우리가 대충 이제 생각해 보면 아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렸다. 근데 렘브란트의 그림도 보면 굉장히 리얼리티가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림을 사스키아라든지 이런 걸 그린 거 보면 거의 실물에 가깝게끔 자기 나름의 어떤 방식으로 거의 재현스럽게 이상화하지 않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왜 그래 가능했느냐면 렘브란트는 더치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네덜란드는 굳이 그렇게 이탈리아식으로 해서 바로크를 표현할 필요가 전혀 없었죠. 근데 루벤스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플란다제계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디센딩 앤드 어센딩, 그리고 메리드 데비치의 환영하는 거, 그리고 삼손과 데릴라 등등 그림을 보면 이거는 거의 이상적인 티치아노, 미켈란젤로 이런 걸 둘이를 거의 짬뽕에 넣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이탈리아식의 아주 글로벌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플랑드르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종교화적으로는 많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크는 오히려 거꾸로 로마에 대항을 해서 그 1525년도에 마틴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독일에서.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완전히 교회의 권위는 굉장히 땅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도 1525년도에 우리 저번에 카를 오세네 이야기했잖아요. 카를 오세가 완전히 프랑스 이놈들이 이제 로마에 굉장히 잘 붙어서 이제 교황청하고 잘 아비뇽 교황하고 뭐 등등등등 해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화가가 들이받아가지고 완전히 로마를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딱 초토화가 되는 게 1525년이니까 바로크가 생기기 전 한 40-50년 전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한참 잘 나가던 세 사람이 있었으니 르네상스에는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요 세 사람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게 누구냐? 미켈란젤로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싹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매너리즘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1525년이에요. 왜? 로마를 아작을 내버리니까 교회라는 어떤 권위 자체, 물론 합스부르크의 스페인은 종교 자체가 캐토릭이지만 교회의 권위라는 거하고 이 왕실의 권위하고 교를 캐토릭을 믿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종교하고는. 그러나 교황은 아작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매너리즘이 막 등장한. 그래서 브론치노, 폰토로모, 파라미지아니노 이런 사람들이 막 엘 그레코 같이 목을 긴 사람을 그리는 걸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그리 되니까 그림이 항상 그랬잖아요. 이게 10년, 20년, 옛날에는 한 4-50년 가요. 요 사이는 10년 정도 가면 제가 매너리즘에 굉장히 빠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취향이 없다 보니 3-40년 되면 지긋지긋해. 그래서 돌아서는 게 좀 매너리즘, 즉 반매너리즘을 만들자라고 하고 종교개혁에 대한 반종교개혁도 뭔가 하자 해서 트리건트 공의회라 그래가지고 예수의 소속에 있는 수사들이 반종교개혁, 그러니까 종교개혁에 대한 반하는 행동을 해서 뭔가 이 성경 말씀이나 이런 걸 갖다가 카톨릭으로 다시 세련되게 만들어서 이렇게 확 그냥 붐비게 베르니니 그림같이 막 활동적으로 연극적으로 막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는 게 바로크예요. 그러다 보니 프랑스에 가가지고 이제 프랑스도 바로크 시대가 있었을 거야. 그때가 누구냐면 루이 13세, 14세 때에 이 사람들은 바르세유 막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있었을 때 샤를르 브랭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림을 바로크 그림이라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 있는 에꼴드 보자르라는 데 있잖아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우리로 이야기하는 국립대학의 최고의 미술대학 거기 있는 교수들이 프랑스는 바로크가 없다라고 해요. 바로크가 없잖아. 걔들은 종교개혁과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루이 13세, 14세의 초상화만 그려줬단 말이에요. 그 궁정, 바르세유 궁전 만들어낼 때 거기서 그냥 벽화 만들어줬으면 아주 이쁜 그림 나왔지. 반종교개혁의 그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림은 까라바쪼는 이거는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사람이라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르네상스 때가 종교화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종교개혁이 없었기 때문에 티치아노,
티치아노, 뭐 아니면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종교의 교황한테 불려가서 벽화 만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 그림 보면 이 사람 그림하고 다르잖아 이게. 그죠? 이거는 보통 동네에 있는 아저씨들 다 그랬다 그랬잖아.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무슨 뭐 성 바오로에 개종하면 뭐 누구 아니면은 그 성모님 죽었을 때 그런 거는 보면 뭐 동네에 창녀를 그렸니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 어떻든 실제 모습을 가온 거야. 그러면은 이때는 이 사람이 1571년도 사람이니까 1600년대 그랬단 말이야. 거의. 그럼 그때 1600년대에 이탈리아의 로마는 연극이 있었단 말이야. 연극이. 오페라하고 무대를 보이는 거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도. 까라바쪼 있을 때 연극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무대를 실질적으로 무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바로 그런 연극이란 말이에요. 드라마틱. 그래서 그 창을 이해를 그래 해야 돼. 연극 무대에 있는 여러 가지들의 창 조명 들어오는 것을 까라바쪼가 그 고바야시 박사가 일본에 있는 고바야시 박사도 그 이야기 비슷하게 했는데 제 생각에도 이거는 반드시 연극적인 무대에서 나오는 까라바쪼가 반드시 그 뒷면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렸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책은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재미난 하나의 추론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되게 어려워요.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읽어볼게요. 자, 들레지 바로크는 철학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라이프치니키 아주 유명한 모나드는 창을 가지지 않는 세계와 같다 라고 해서 명제와 오감을 통해서 세계로 열린 신체와 결합한다. 아시겠어요? 뭔 말이지? 뭔 말이야? 자, 이거는 들레지 바로크는 초절정적인 철학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걸 느꼈다. 누가? 들레지 지만이 할 수 있다. 신체와 정신이라고 해도 되지만 이원원을 두 개 충에서 지는 건물의 알레고리를 통해서 도입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모르겠어. 한글이긴 레즈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해요. 자,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7시 반까지인가요? 네. 자, 창이 2층에 있어요. 그죠? 문 닫혔어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라 손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마테오한테. 너 이놈이다. 이건 뭐 알아서 생각하면 돼. 이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이걸 막 이렇게 미술관에 가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저는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뭘 중요해요? 이 그림을 큰 그림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빛이 돌아가지고 이래 되어 있는 창을 비추는데 아까 전에 직접 창을 통해서 빛을 만들었다. 이걸 지금 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닫힌 창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줬고, 두 번째, 이게 이래 되니까 손짓만 하잖아요. 지금 얘는 지금 셀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돈 같은 거 이런 거. 근데 계명을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걸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거 연극적인 요소잖아요. 이거는 우리 보통 할 때. 다른 걸로 표현해도 되는데 손가락을 하면서 얘한테 가르치는데 얘는 뭘 막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는 얘야 뭘 해라라고 명령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연극적인 어떤 상황이. 연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소리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말로 하지 뭐 손으로 하나? 그죠? 제 말 이해되죠? 자, 그렇게 했어요. 울림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은 뭐냐면 현실 세계잖아요. 이건 현실 세계죠. 현실이잖아요. 그 영혼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하고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들은 어디 있냐? 그걸 표현해야 되잖아요. 원래 종교화는 그게 그런 거잖아. 예수님 믿다라는 건 그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예요. 제 해석. 그래서 이거는 종교적인 것으로 내가 설명한 게 아니에요. 이게 미학적인 철학적인 거로 설명하니. 자, 볼게요. 들레지의 이론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유동하는 어떤 세계가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제 사건의 발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 근데 이거 하면 한 2시간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안 그러면 뒤에 진도가 안 나. 근데 이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맛배기는 비워줘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면 저한테 사적으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들레즈가 어떤 놈이냐라고 하면 제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기에서 너무 깊게 들어가 버리면 들레즈 한 챕터를 설명하면 1시간, 2시간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건의 발생. 사건의 발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나 내나 이 현실감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사건도 생기고 뭐 내가 뭐 어느 날 어디 가가지고 뭐 누구하고 싸움했는지 이 사람은 이거하고 뭐 했는데 다 자기만의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건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개인들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줄 하나 딱딱 꼽아가지고 그게 사건의 그 뭐 이 저 뭐야 서류철하듯이 딱 적어놓으면 1월 1일날 뭐 했고 이름을 쭉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개념화 내지 영토화라 그래요. 사건의 어떤 현상들. 이분의 사건, 이분의 사건들이. 근데 이게 겹치는 중복도 있고 막 그래서 얽히고 설계가 하는 게 이게 뭐냐? 노마니즘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들레즈는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데 차이와 반복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내나 우리 현정 씨나 똑같은 사람이란. 그럼 우리 늘 이야기하잖아. 이 사람하고 내하고 뭐가 다르냐.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이 이 사람의 사건에 연결되는 게 수직적인 관계. 그러니까 이 수직이라는 것 자체가 위에 있는 게 이성이고 늘 이렇게 팔에 박히는 거고 관념하고 항상 뭐 같이 생활을 해라라고 해가지고 오디푸스 컴플렉스처럼 딱 해야 되는 대로 FM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 위층이라고 생각하는 영혼 정신, 이성. 이거는 밑에는 감정은 내가 몸에서 일어나는 몸의 현상. 이게 수평적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쾌락을 느끼고 뭐 즐거움을 느끼고 모든 어떤 감각의 오감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돼 있는 것이잖아요. 내하고 비슷한 공통점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노마니즘.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것들의 샘플이 누구냐면 집시들 살아가는 리좀적인 생활. 어디 가서 그냥 너굴러지고 막 아름답게 춤추고 놀면서도 생활이 돌아가잖아. 그 사람들 굶어 죽는 건 물론 있지만 돈 많은 사람들 굶어 죽는 거에 비하면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후기 구조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미술도 없고, 미술이라는 것은 개념 미술이 뭐냐면은 장 보드야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미술은 없다라는 거지. 왜? 우리 앤드 워일의 그 브릴로라는 어떤 그런 깡통 무슨 이런 상자 있잖아. 뒤샹이 이렇게 셈을 제출했잖아요. 이게 그림이냐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예술이 끝났다는 게 그 예술이 아니라 순수한 예술의 어떤 그런 영역이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어떤 개념적인 거. 단 조건이 있어. 그게 무조건 제가 그랬잖아요. 이걸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에 창문 딱 붙여놓고 이건 내 작품이라고 하면 웃어준다. 내가 하면 안 돼. 반드시 화가가 해야 돼. 그리고 이 과정 프로그레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프로그레스 아트라 그래요. 그거는 뭐냐? 내가 여기에 관여해서 피땀을 흘린 어떤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어야 돼. 에? 그래서 이걸 한 거예요. 그럼 이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네 이거 왜 했냐 그러면은 심심해가지고 그럼 밥벌이 미친놈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런 구조에서 그러니까 죄송한데 이거 좋은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머리 쪽에. 그러니까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말로 요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컨템포러리 하는 데 가서 미술관에 가서 이렇게 보면 느끼잖아요. 이게 미술이 저건 좀 작품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보면 여기 이렇게 이제 무슨 뭐 도움에 글 카는 거 있잖아요. 적어놓은 거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뭐 무슨 뭐 이상과 세상이 뭐가 합쳐가지고 거기에서 아름다움이 뭐가 막 적어놔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쉽게 설명을 해서 이 작품에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해석이 안 되는 거는 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온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별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 공간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현실 공간에 영혼의 세계의 2차적인 어떤 그런 세계는 위에 있어요. 그게 수직적인 관계. 수직에서 내려오는 게 우리 미분화라는 거 알죠? 미분이라는 것은 잘게 쪼개는 거잖아요. 수학에서.
아따 이거 어렵죠? 돌아버리겠네. 어떻든 미분을 이걸 내가 자, 이 미분이 잘게 쪼개는 거예요. 이 잘게 쪼개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 우리가 사람이 메를로 뽕띠 얘기해요. 현상은 자연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서 개가 되고 소가 되고 뭐가 됐잖아. 이래 뭐 이름을 붙이는 즉시 그게 이제 그 사물이 되는 거잖아요. 존재자라고 이야기해 그거 보고. 근데 그거 보고 양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하고 비슷하게 되는 미분화가 아직 되어 있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이 되기 전에 원초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순수자연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외워놔야 돼요. 세잔이 그걸 추구를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순수자연은. 그러니까 미분화가 되기 전에. 그래 막 복잡하잖아. 야, 자연이 저쪽에 있는 산하고 소나무가 다 있는데 그 미분하기 전에 그러면 뭐 어디 처음부터 생기기 전에 그 상황이냐? 라고 이야기하면 맞다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연이 만들어지기 전에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내가 답답해 주겠네. 나는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쉬운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직은 낯설잖아요. 그럼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애가 이제 그 시험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난자 정자 가져왔잖아. 그 세포가 하나 만들어지잖아. 그 요래 가지고 새끼가 만들어지잖아요. 조금씩. 근데 아직까지 완전히 뱃속에서 애의 형태가 아닌 상태 있잖아요. 그게 미분화 상태잖아요. 그것도 되고. 근데 걔가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 지금 이게. 애가 안 되고 유산애가 죽을 수도 있지만 인간이 됐을 때는 인간이 되는 거지만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요 상태잖아요. 미숙아라고 이야기하기 그 전 상태. 그 상태를 초자연 상태, 순수자연 상태. 세잔이 그걸 그리려고 했고 요 상태가 만들어지는 이 잉태되는 상황으로 잘게 잘라버리면은 그게 없어져 버리고 생성되는 거는 적분이거든. 그러면 그게 만들어져서 애가 되어서 출산으로 나오는 것을 적분해가지고 만들어냈다고 그러고 미분해서 잘게 잘라가지고 다시 난자 정자 상태로 만드는 것을 미분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그거는 미분 상태는 미분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혼 정신 상태란 말이야. 닫힌 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피부가 이거는 제 해석이에요. 그건 철학책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죽어가는 장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의사니까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 피부는 매일 죽어가서 없어지는 놈도 있고 뼈세포도 없어져가지고 막 퇴화되고 새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소멸과 생성이 되잖아요. 그게 미분적분이에요. 그게 둘레즈가 이야기하는 이 현실의 1층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둘레즈의 책을 읽으면 이제 이해가 돼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난단 말이에요. 이 2층 창하고 모나드가 라이프치히는 창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라이프치히는 없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주파가 맞아가지고 지향을 하게 되면은 그걸 느껴요. 근데 들레즈는 요 구멍이 작은 개구멍이 있어. 그거를 통해서 생성되고 항상 늘 생성되고 소멸되고 생성되고 소멸하는 게 이 연장 세상. 근데 이거는 단 이것뿐만 아니라 사건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생명자들의 생명 형태만 생각하지 말고 사건들 있잖아. 살아 숨쉬는 어제 사건, 오늘 사건 이런 것들도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자, 그래서 이제 들레즈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보면 다 기급을 하고 재미없어요. 이거 좋은 사람? 한 사람? 오케이. 또 아직은 안 좋아스럽고 이게 왜 좋아져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안 좋아해도 괜찮아요. 근데 좋아지는 것 자체는 뭐냐면 이제 그림이 실증나게 지긋지긋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긋지긋한 그림들. 그런 그림들이 이걸 보면 새로운 그림이잖아요. 새로운 것에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그림도 하나의 트렌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바지도 이런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잖아.
근데 이런 것도 입으면 이런 것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 너무 깊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 철학을 모르면 그림을 못 본다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들레즈는 그 중에서도 어려운 거니까 이제 설명하겠단 말이에요. 그죠? 자, 들레즈 같은 그림이 있었나요? 그 전에 이 사람은 언제 그러냐면 요 그림은 1950년짜리 그림일 거고 요거 50년, 60년 요런 그림이에요. 파란 색깔이 들어간 게 60년 그림이고 50년, 40년 교황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저 50년, 60년 누구냐면 잭슨 플롯, 드쿠니, 그리고 이제 뭐 라우젠버그, 그 프랭크 스텔라, 파바트, 앤디 호이엘 이런 사람들을 그림 그리고 있었을 때예요. 미니멀리즘. 그리고 존 마틴, 그리고 아구스티스 마틴이라고 이번에 예술의 전당에 왔잖아요. 그 영국 사람 팝 아티스트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번에 키키 스미스는 토니 스미스의 딸이에요. 그 토니 스미스 그 사람 미니멀리즘. 아버지가 이런 시대에 그 미니멀리즘 했던 조각. 그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이렇게 그림 안 그렸잖아요. 그죠? 게르하르트, 리히트 게르하르트 우리 알잖아요. 그 사람도 이 사람보다 나이가 뒤 사람이지만 이런 그림 안 그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하고 비슷하게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드리안 게닝. 이번에 보셨을 거예요. 저쪽에 그 어디죠? 저쪽에 테이트 갤러리 왔나요? 페이스 갤러리 왔어요. 아드리안 게닝. 거의 비슷해요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 사람 독일의 프랑크 아우바크라는 사람하고 바젤리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구상은 구상인데 이래 그래. 근데 얼굴을 보니까 모르겠잖아요. 그 느낌이 이건 뭘로 보느냐면 제일 쉬운 거는 얘를 그 진흙을 만들었어. 진흙으로 이 사람을 딱 조각을 해가 딱 이렇게 만들었는데 굉장히 묽게 만들었어요. 만들어가 이렇게 우리 밟으면 막 돌잖아. 세게 돌려버렸어. 획 돌아가지고 막 돌아갔단 말이에요. 일그러진 왜곡. 그거 빼놓고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그래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deformation, 그러니까 왜곡을 시킨 거는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면 이 사람 그림은 이때까지 판에 박힌 거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둘레즈가 이 사람을 이걸 그리니까 둘레즈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을 보고 내가 원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 있잖아. 둘레즈의 미학 같은 거. 노바니즘, 수직적으로 가는 것보다 수평적으로 살고 미분화가 되어 있는 거 이런 걸로 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가 이 개념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거 이게 막 질찌긋한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다. 내가 내 일찍 죽는다고 담배 피우고 뭐 술 먹고 이런다 그래 그게 문제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거 프랑스 사람들의 생각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생각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살다 죽는 건데 라는 거거든. 근데 그게 이제 이념적인 통계로 딱 들어오면 이게 미친놈 아냐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하튼 그 사람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 상황에서의 어떤 자기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자기는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이게 뺑글어 돌면서 아까 미분적분이라 그랬잖아요. 잘게 자르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계속 어떤 날은 이 사람하고 그럼 이 사람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교황이잖아요. 교황 시리즈에 나오는 이 사람이 모델이에요. 그럼 이 사람하고 관계가 있느냐? 전혀 관계 없어요. 이게. 이 사람 그림에서는 나레이션이 없어요. 아, 이 사람은 이 사람 만났어. 이 사람은 이렇게 갔고. 근데 요거는 보면 이건 원숭이도 아니고 뭐 이상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여기 통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원숭이가 통에 앉아가지고 이거 뭐 벤치 같은 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굳이 설명하자면. 그러면 야가 여기에 왔는 거를 야가 몰래 사진 보고 그림을 그리니까. 그런 게 있었네? 아니에요. 이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 이거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얘가 아까 전 미분적분을 일으키는 그런 과정에서 사건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저예요, 저. 오늘 내가 기분이 되게 꿀꿀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두려움, 불안, 그리고 뭐 즐거움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건화가 되기도 하고 내가 그거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갔을 거라는 것을 얘기 없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길어지잖아. 내가 옛날에 어릴 때 뭘 했던 거 만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시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걸 축약시키가 한 방에 내본 거야. 이게. 근데 그거를 굳이 그거라고 알 필요도 없어.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그린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아니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어. 이게 맞출 필요가 없다는 이 사람은 뭔 생각을 하고 그랬는지 알 필요 없어요. 단지 시간이 작년 생각하고 올해 생각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던 복잡다단한 것, 이 사람이 원래 그 동성애자잖아요. 그 남자하고 살아가면서 즐거움 이런 거를 지 멋대로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런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그림을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는 걸 아드리안 게니는 지 나름의 해석으로 해서 이런 비슷한 걸 그리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거예요, 그림이. 왜? 생각이 깊잖아. 뭔가를 하나를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훌륭한 작품이라는 것은 세잔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조금 이 1906년도에 죽었어요. 1905년도에는 뭐라 그러셨나요? 도통터전 마티스 1906년도에 죽었단 말이에요. 회고전 딱 할 때. 그 죽기 전에 1905년도에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미분화가 되어 있는 순수한 세계를 그리다가 죽었을 텐데라고 했다. 그 유명한 이 얘기 있잖아요. 뭐 세상은 전부 다 원, 뿔, 구로 다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랬다. 그게 뭐냐? 순수한 그 자연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빅토리아 찬을 막 수백 번은 그리잖아. 그 본질을 찾기 위해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그린 거고, 이 사람은 그렇게 안 그린 거고. 근데 내가 1906년도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세잔이 아무튼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결국은 이 사람은 그림은 미완성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죠? 이 들레즈가 같이 얘기했다. 미완성으로 작품이 끝나도 완전한 작품이 될 수 있다. 근데 화가 중에서 완성을 했어. 근데 완전한 작품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들레즈 얘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 사람은 구상이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요. 김정수가 오늘 기분이 엄청 안 좋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 몇 년 동안 있었던 사건을 그림을 그리라.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뭐에 대한 생각 전체를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한 개를 못 펴죠. 아까 에드워드 호퍼는 창에다 그냥 여자 하나만 그리면 되는데 그림 못 그리잖아. 그 이걸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내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뭘 그릴까라고 생각하면 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그리라 그러면은 사랑에 대한 그림을 딱 그릴 때 먼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구체적인 사건들 아니면은 뭐 포옹하는 거 아니면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 등등. 그게 뭐냐면 구체적인 사항이잖아요. 그게 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들레즈는 그런 그리면 안 돼. 그렇게 안 그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거 보고 뭐냐면은 재현이라고, 우리 재현 그리는 거 알잖아요, 재현. 재현을 안 그리는 이걸 구상이라고 해요, 구상. 그죠? 그래서 이걸 피규레이션, 그 피규레이션대로 그리지 말고 형상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딱 왔어, 이제.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것을 내가 이걸 변형을 해가지고 그려야지라고 생각해서 그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몬드리안 추상, 그리고 잭슨 폴록 같이 추상 표현주의, 그리고 잭슨 폴록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3번이 누구냐면은 들레즈 같은 사람이 세 사람은 구분돼요, 그림을. 그 나머지 사람은 이제 디아드, 현대 화가로 그렇게 구분을 해요. 몬드리안은 그렇게 그랬어.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을 했잖아요.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나갈 때에 이 구상을 완전히 그냥 거부를 하고 내 나름대로 그릴 때 작동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손짓이라는 게 나와요. 손짓. 이거는 뭐냐, 내 모든 것은 이제 후설이 나오는 얘기인데 판잔중지, 내가 가지고 있던 개념, 이성 이런 걸 모든 걸 다 접어놓고 새로운 세상으로 달려가는 어떤 그런 자유로운 손의 형태로 나와있다. 그러니까 화가들은요 어떻게 그림을 그릴 때에 10시간씩 그려도 안 지치는 이유가 그 자유로운 손에 의해서 그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개념하고 관계없어. 막 그려요, 그냥. 지가 뭘 그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동양 사람들한테 있는 것이 신바람이라는 거지. 우리 춤추는 그 무당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신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를 화가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들은 내가 보는 세계하고 저쪽에서 보이는 세계를 그 장막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 말고 그 사람들 보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산을 보는 거하고 고우가 보는 산이 달라요. 고우가 보는 산이 그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 걸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저 산을 이렇게 그렸구나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눈에 그래 보여요, 그게. 나는 그래 안 보이잖아. 여러분들을 산을 그리라고 하면 항상 똑같은 산 나오잖아요. 그런 산이 안 그린단 말이에요, 사람들. 왜?
눈도 달라. 일단 눈도 다르고 손도 달라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 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무형적인 거, 형이상학적인 거, 형이하학적인 거, 진짜 형태가 보이는 거, 이런 걸 전부 다 포함한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이건 왜 있느냐? 이 사람이 이제 이거는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아까 미분하고 적분을 하게 되면은 짧게 찌고 생성이 돼요. 그래서 적분이라는 건 파동이에요. 파동은 만들어져 합성이 된단 말이에요. 미분은 미분화가 돼서 완전히 원소 단위에서 굉장히 안 보이는 상황으로 아예 없는 걸로 잠재적인 걸로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상황으로 가는 이 양극에 있어가지고의 그 통로 있잖아요. 이 사람, 이게 일로 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그 구멍이 있어야 돼. 그 구멍을 보내는 게 여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싶죠, 그죠?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 사람이 보내는 것 중에서 이런 창문을 통해서 이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세숫대야 같은 것도 있고, 여기에 있는 이런 침대 같은 걸로 보내기도 하고, 이런 거, 이거는 뭐냐면은 전혀 기관이 없잖아. 뼈만 있고 이 안에 있는 폐라든지 간장 안에 있는 뭐 간이라든지 이런 거 다 없앴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미분화되어 있는 상태라. 그게 순수한 자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이 사람 그린 거예요. 그러면 3단화는 수평적으로 미분, 적분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을 그린 거예요. 아시겠죠? 더 헷갈리게 했나?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이제 보다 보면 한 몇 년 안에 볼 겁니다. 이 더 이상 쉽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케이. 과암 질렀죠. 그죠? 교황 과암 지른 거 나오잖아요. 이거는 1940년 그림 이런 색깔은. 과암 지르는데 이 교황이 과암 질러서 막 이렇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황하고 아무 관계 없고, 이거 이노센트 교황인데 교황하고 전혀 관계 없고 벨라스케스는 모장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가 모델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적으로 이 사람을 그리려고 그린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을 생각했잖아. 그걸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그리셨어. 그래서 눈 떠보니까 이 사람 그리셨네? 그럼 얼굴이 이래 돼 있네. 그럼 얼굴을 조금 더 조정해야지라고 할 때는 이성이 작동하고, 그전에는 그냥 자유로운 손으로 이거 보고 다이그램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친 그림 그리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그런 용어가 있는데 이쪽으로 튀어나와요. 뭐가? 미분이. 그래서 짜게지는 거예요. 생성과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입도 그런 역할을 해요. 아까 제 옆에 있는 이게 그 둥그렇게 되는 이 의자 같은 걸로 이런 것들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공상스럽게 생각해요. 오케이? 이걸 생각 안 하면 이거 그림 못 봐요. 자, 세숫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둘레즈 이야기는 들어가요, 일로. 들어갈 때 들어간단 말이에요. 구멍을 타고. 그게 뭐냐? 미분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미분조차도 마크로스코가 이야기하는 빨간 그림 있잖아요. 그걸 당기는 거예요. 누가? 마크로스코가 여러분들을 당기는 거예요. 그 눈으로 미분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물론 마크로스코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것도 보면 이 두 사람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누구를 모델로 그렸다 하는데 그렇게 그려서 나루에이션 이 사람하고 관계가, 이거 아무 관계 없고 그런 상황을 그린 거예요. 아, 내가 뭐 어떤 상황에서 기분이 되게 꿀꿀하다든지, 아니면 현대에 살아가는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었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더 이상 큰 의미는 여기서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미분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주위에 있었던 그런 형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베이컨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등등 이렇게 표시를 했고, 이 우산도 있고, 이제 이 사람도 교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가 또 표현하고 싶은 어떤 그런 형상도 있을 테고, 사건도 있을 테고, 누구하고 싸움하다 그놈하고 술 먹었는데 개패다시 맞았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단지. 그러니까 루시안 프로이드의 그림이에요. 자,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마지막 꽃은 루시안 프로이드예요. 베이컨하고 둘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 80% 제가 했는데, 루시안 프로이드하고 베이컨은 지금 같이 동급으로 나오는 사람이 데이비드 호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죽었기 때문에 데이비드 호큰은 살아있으니까 제가 현존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두 사람은 가히 렘브란트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 동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의 몸으로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안 들어가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베이컨은 루시앙 프로이드가 친구인데 둘이 되게 죽고 못 사는 사이였잖아요.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려줬어요. 작아서 루시앙 프로이드를. 근데 루시앙 프로이드는 그림 딸랑 2점 그려줬어요. 되게 얘가 좀 네스트해. 조금 그래. 근데 아무튼 한 점은 도난당했어. 그래서 우리 보통 그림 보면은 루시앙 프로이드가 그리는 프란시스 베이컨 얼굴 좀 찌부러졌던 위에 보면 원티드라는 거 적어놨어. 지명 수배를 내려놨어. 돌려달라고. 모르면 할 수 없고. 자, 메를리 뽕띠는 이제 고래 넘어가면 되고요. 아직 안 돼. 그림을 좀 볼게요. 이거는 다음에 또 한번 하면 되고. 자, 이거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마티스의 창은 뭐 어떨까? 창은 아까 제가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고대 그리스로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조금 시간을 이제 2부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3부가 될지 잘 모르겠네. 여하튼 이제 이걸 설명하고 다음에 이제 알베르티의 창으로 들어가야겠는데, 마티스의 창은, 이 사람은 특징적으로, 마티스라는 사람은 창이라는 개념 자체를 캠퍼스로 생각을 했어요. 어디서 느껴지냐면 창문의 틀 뒤에서 내 눈을 갖다 캠퍼스 뒤에 갖다 내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은 캠퍼스라는 자체를 진운하고 동일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게 호박이라는 건데, 호박의 어떤 그런 그거에다가 이 뒤에 줄을 하나 이렇게 쭉 꺼놨죠. 이게 우리 캠퍼스 뒤에 보면 지지대 있죠. 그 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자기가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캠퍼스를 가지고 자기는 캠퍼스에 자기 눈이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리우르에서 이런 1905년도 도통전에서 마티스의 창이 나오는 거죠. 이건 뭐냐?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관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 모델의 대상자가 되었던 사람이 창을 통해서 지가 직접 본 거예요. 이 바깥쪽에 있는 배가 부유하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 그냥 있는 배가 아니라 떠다니잖아요. 그렇죠? 그 색깔이 형태를 이겨버린 거잖아요. 형태를 없애버리잖아요. 이게 뭔 형태예요? 배 같아요, 이게? 어쨌든 자기는 돛담배가, 이 돛담배의 닻이 아까 이제 프리드리히의 닷하고 똑같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거는 색깔로 자기가 완전히 형태를 잡아먹은 거죠. 그래서 마티스의 창은 그때도 말씀드리다시피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색상에 대한 그거는 처음에 쇠라한테 갔다가 쇠라하고 같이 이제 전멸법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치 앤드 고요 조이 오브 라이프 할 때 처음에 좀 그런 식으로 그렸다가 바로 그냥 조이 오브 라이프에서 이 사람이 생면으로 자기 돌아와 버렸잖아요. 그죠? 그 언제 돌아왔느냐? 1906년도에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요거 끝나고. 그래서 이 마티스의 이 포비전 야수주의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결정판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도 칼라 필드 같은 마크 로스코부터 시작해서 바넨 뉴먼, 그리고 프랭크 스텔라, 지금 그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칼라 필드 많이 하는 사람들. 아그네스 마틴부터 시작해서, 그러고 저기 누구야? 그 누구의? 이제 리오 펠레 와이프가 그 여자 이름은 프랑스 뉴 라볼레이즘 그 이브 클랑. 오케이, 그건 뭐 잘 모르겠고 이름이 제 마음도 없는데, 어떻든 이 칼라에 대해서는 마티스를 따라갈 사람은 없고, 프랑스에서 그 구성력이나 대생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가를 따를 사람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창의 역사에 이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르네상스로 들어갑니다. 내가 실컷 이제 서론했고, 이제 지금부터 창에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더 이상 하게 되면 여러분들 지치지 못할 거예요. 그 창은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최고예요. 수고하셨습니다.